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3% 정도 밀렸는데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등등이 다 밀렸습니다. 네. 어제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는 반도체 쪽의 조정과 2차 전지에 다시 재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다시 달리 봐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전략 오늘 담아뒀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의 상대 강도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코스피는 상승을 반납하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상승을 더 채워가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래서 코스피는 0.01%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무려 1%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뭔가 낯익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한동안 2차 전지의 강세가 계속되던 3, 4월 그때 꼭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추가 상승, 추가 탄력이 더 좋았던 흐름이요. 일단 코스피는 우하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개수를 본다면 1% 이상이나 올랐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 개수는 비슷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올라간 종목들의 탄력이 더 셌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일부 종목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에코프로가 10% 이상의 또 추가 급등을 내기도 했죠. 자, 계속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주 초에 나왔었던 미국과 중국의 비제조업 데이터들이 좀 부진했던 가운데 5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5월 수출 마이너스 7.5% 급락으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발표되는 중국의 데이터가 부진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어제 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돌아온 2차 전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셀과 양극재, 리튬, 전고체, 폐배터리 이쪽으로 모두 다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과거 상승과 조금 달랐던 점이 있다면 3, 4월경에 2차 전지의 랠리는 개인의 매수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쪽으로 집중됐다라는 점 다소 달라진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올랐던 쪽을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그리고 AI입니다. 샘 얼트먼 방한이 이번 주 금요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정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 계속 AI에 대한 관심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애플 팀 쿡 CEO도 챗 GPT 면밀히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전 거래일에서 초거대 공공 AI TF 출범 소식을 정부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린 상황이고요. 정작 내일 또 방한 이후에는 세로뉴스로 작용이 돼서 오른 것에 대한 이익을 챙기자 쪽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좀 투자 방향에 대해서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해운주도 며칠 전이었죠. 이 흠슬라와 함께 미국에서 짐슬라라고 여겨졌던 짐이라는 종목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반등 속에 올랐습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 해운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브리핑 가져볼 거고요. 아이폰 부품사들이 강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그래도 상승을 유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풍력주 강세 움직임 눈에 띄었습니다. 유니슨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던 어제였죠. 그리고 육계와 수산 쪽도 상승했고 통신 장비도 올랐습니다. 이쪽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유럽연합에서 5G 통신망에 중국의 하웨이 장비 금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빠진 쪽은 반도체 쪽에서 이익을 챙겨가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바이오와 건설, 기계, 그리고 YG엔터가 어제 외국인의 매도를 대거 맞으면서 떨어졌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GD에 재계약 이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전달되면서 심리가 많이 위축됐죠. 블랙핑크까지 재계약 이뤄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어제 좀 밀렸습니다. 파업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이것보다는 미국 관련한 이 도난 소송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2%, 기아가 4%,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대다수가 많이 밀려났는데요.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이익을 챙기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악재성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의 도난 소송 이슈, 사실 이게 당장 지금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SNS를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를 도난하는 모습이 굉장히 미국 SNS에 많이 퍼졌고 저 또한 그걸 꽤 봤었습니다. 몇 년도 사이에 나왔던 일부 차종이 훔치기 쉽다라는 이야기가 SNS에서 돌았고요. 그리고 그 도난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공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 그 일부 차종에 대한 도난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요. 클리블랜드, 시애틀 그리고 뉴욕시까지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들의 업무 태만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도난하기 쉽게 어떤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위상이 올라가는 이 순간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살짝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어제 시간 외에서는 대유플러스가 상한가 기록했어요. 전기차 충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SK 시그넷 관련한 모멘텀을 같이 받았고요. 우크라 댐 붕괴 소식이 전달되면서 사료, 비료, 곡물주들이 시간 외에서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어제장을 정리해봤고요. 자, 의료 AI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의료 AI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브리핑을 한번 했었던 바 있었는데요. 그 뒤로도 추가 상승이 나오네요.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또 상승했습니다. 루닛이요. 어제 무려 15% 급등이었고요. 딥노이드도 20% 상승이네요. 정말 올해 그 어떤 섹터보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의료 AI입니다. 미국에서요, 20년 동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 평균 물가가 74% 올랐다면 주거비가 80%, 헬스케어 서비스 쪽이 130%, 병원비가 무려 220%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의료 AI라던가 원격 진료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쪽의 비용을 조금 낮춰가는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국내 종목으로 연결짓기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섹터에 대한 방향을 같이 열어본 겁니다. 자, 원격 진료 쪽은 의료 AI 대비해서는 올해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성정보 등의 일부 종목들은 꽤 좋은 시세를 내고 있네요. 82% 정도 올해 올라왔고요. 어제장에서는 1에서 2% 정도 하락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간 허락한다면 이 부분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진만쌤이 매주 나와서 이 루닛에 대해서 AS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허락하면 살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 6월 1일에 전해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삼성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 부분을 요약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역화, 대형화 심해지는 과정 속에서 풍력주들의 트렌드 변화 살피자라는 거였고요. 최선호주가 그때 당시에 CS 윈드였고 차선호주 유니슨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니슨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죠. 어제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속도 높이겠다라는 정부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유니슨을 상한가로 올린 것은 저겁니다. 중국의 민양 이 스마트 에너지 그룹과 해상풍력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천억 원을 유치했다. 유니슨의 시총이 2천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4천억 원을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신재생에서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 풍력을 앞단에 세워두고 있음을 최근 들어 더 느낍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6월 5일에 전해드렸던 대로 하나씩 클리어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인데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오늘 마녀공장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짚어볼 거고요. 내일은 이제 샘 얼트먼 오픈 AI CEO 방한 예정돼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비 심사 청구 날이기도 합니다.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영향 체크해두고 가죠. 그리고 중국의 5월 CPI, PPI도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일정 체크였고요.
캐나다 쪽에서 깜짝 금리 인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호주 쪽에서 금리 인상했다라는 것과 연결되기도 하고 캐나다라서 조금 더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에요. 캐나다는 어찌됐건 미국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인 거죠. 캐나다 중앙은행은 4.5에서 4.75로 25bp 인상했습니다.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G7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가장 먼저 동결의 움직임을 보였고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었던 곳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CPI 상승률이 4.4%대로 다시 뛰어 올라가자 황급히 긴축 쪽으로 또 방향을 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의 금리 인상 소식에 미국에서도 국채금리가 상승했어요. 미국 2년물부터 30년물까지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2% 이상씩이요. 그러면서 기술주가 약세 전환하는 움직임이 뉴욕장에 오늘 나타났습니다. CME 페드워치상 6월에 25bp 인상 가능성, 거의 6월은 동결로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5bp 인상 가능성이 이 이슈로 인해서 순식간에 조금 뛰어 올랐다라는 점도 체크하시죠. 자, 뉴욕장 분위기. 보통은 제가 시세 먼저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이 지도부터 열었습니다.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시세를 보지 않아도 지수가 어떻게 돼 있겠구나. 보통 이렇게 가운데를 쫙 갈라가지고 아랫단의 흐름이 좋을 경우에는 다우 쪽이 나은 거고요. 윗단의 흐름이 좋을 때는 나스닥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나스닥은 하락했고 다우는 올랐겠구나. 대략의 느낌이 옵니다. 일단 빅테크와 엔비디아 필두로 한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 AI 쪽도 그렇고요.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일단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른 곳을 보시면 에너지 쪽이 이 정도로 올랐으면 보통 유가는 상승한 때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쪽의 강세 움직임 나타났고요. 디어와 캐터필러 등 산업재 쪽도 괜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도 올라섰네요. 테슬라는 무려 9거래 연속해서 상승 확인됩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경기 민감주로의 상승,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경기 민감주로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기간이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오는 데이터들과 코멘트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흐름 보실까요? 다우는 0.27%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 약세 전환, 나스닥의 폭이 조금 크게 밀려났네요. 1% 이상. 결국에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슈로 보신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 경기 우려감이 일부 등장했고요. 계속 이 이야기 나오죠. JP모건에서도 목소리를 냈네요. 재무부가 당기 국채를 발행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달래기 움직임 속으로 미국 재무부가 일단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어떻게 할 거고 시장 충격 그렇게 안 주려고 노력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반복된 이 이야기를 하네요. 은행의 추가 합병 가능성이 있다. 상업용 부동산 우려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다만 늘 끝자락에는 은행권의 돈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내놓고 있는데 그 근거로 최근에 발표되는 각종 제조업 데이터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이겠죠. 데이터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뭔가 고용이 늘어나는 쪽도 저임금 서비스 쪽이고요. 제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는 역시나 경기에 대한 우려를 살짝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자, 호주와 캐나다의 깜짝 금리 인상 소식이 시장에 불안을 살짝 짚혔는데요. 찰스 슈왑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네요. 점도표 상으로는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연준은 지표가 금리 인상을 요구하면 점도표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꺼냈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살짝 더해가는 모습이고요. 종목별 이슈로 본다면 테슬라가 9거래 연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모델3 일부 차종에 대해서만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을 받았었는데 모델3 전체 차종으로 전액 보조금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전체 차종이 전액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것은 테슬라가 배터리 공급망을 조금 조정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을 배제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요. JP모건과 웰스파고에서 넷플릭스 목표가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브로드컴도 AI 실적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밀렸던 브로드컴이 오늘 새벽에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유가는 앞서 우리 예상했던 대로 WTI가 1% 이상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또 원유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의 원유 수입이 증가해서 생각보다 중국에서 수입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힘을 보탰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뉴욕장 내에서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인프라와 에너지, 2차 전지, 수소 쪽의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프라 쪽, 산업용 로봇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전력 설비, 지난해였는데 벨던과 허벨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전력 설비 쪽, 인프라 법안 이슈가 등장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해서 이들 종목을 비롯해서 한국 업체들까지 같이 관심을 두자라는 취지였었죠. 어찌됐건 국내에서도 전력 설비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어제 다른 이제 전력 기기 쪽은 살짝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효성중공업은 추가 상승하면서 9만 원권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죠. 산업용 로봇주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뉴스가 있어요. 어제 시간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 상반기에 AMR, 이 자동 로봇, 자동 물류 로봇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슈와 함께 맞물린다면 오늘 로봇주도 하나의 순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 찾아봤고요. 유가 오르면서 석유, 가스, 시추 쪽의 분위기 괜찮았고요. 방위산업 이야기도 우크라에서 전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방위산업주도 강세 움직임이었습니다. 2차 전지, ESS, 수소 쪽의 움직임도 괜찮았던 오늘이네요. 자, 오른쪽에 이 시세를 체크해 봤고요.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좀 대안이 필요한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댐 붕괴 소식이 들려왔죠. 식량난과 식수난에 대해서 우크라 측에서 우려감을 피력했습니다. 우크라 댐 붕괴로 인해서 주변은 앞으로 2,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우크라이나가 워낙 세계 곡물 창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며 사료, 비료, 식량 쪽 시간외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요. 식수난이 있다면 또 수자원 관련한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는 관심 둘 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속에 어제 육계나 수산 쪽 종목들이 올랐죠. 그런데 중국도 문제네요. 중국이 원전으로는 세계 3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원전 배출 삼중수소,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유해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삼중수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방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중국의 원전이 한국 인근 동부 연안에 몰려 있다 보니까 국내가 그런 부분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가 되네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참 박 터집니다. 돈육과 수익률, 육계, 제염, 원전 폐기물 처리 이런 쪽으로도 아이디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요 뉴스가 오늘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삼성과 현대 쪽이 계속 손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과 현대차가 미래차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로 손을 잡아서 눈을 확보했고요. 디스플레이도 손을 잡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이 현대차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발 더 내다봐서 전고체 배터리도 삼성 SDI와 손잡지 않겠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에 나온 소식은 엑시노트인데요. 이거 2025년에 공급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차에 성능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로요.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종목들 뭐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이슈가 어찌 되는지는 봐야 되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쪽으로 만약에 관심이 쏠린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어제도 올랐는데
있는데 추가 시세가 날 수 있을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각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해운사들 어제 운수창고 쪽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그거 해운사가 견인했더라고요. 네, 해운사들이 6월 들어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코스피가 랠리를 나타낼 때도 해운 쪽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개선이 나타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 드렸듯이 해운사들이 좋지 않았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중국 쪽에서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를 줄줄이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분기에 줄줄이 어닝 쇼크를 나타냈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나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나머지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역시나 어닝 쇼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니까요. HMM 같은 경우 작년 6월 7일쯤에는 3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19,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대한해운도 40% 가까이 주가가 1년 동안 밀렸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요.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했고 물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그랬던 해운사들이 일단 계속해서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중국의 모든 지표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중국의 PMI가 연초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부동산의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철강 산업의 전망도 밝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랬던 해운사들이 6월 들어서 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일단 월요일 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KSS 해운 같은 경우 1% 하락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올라갔는데 수요일 바로 어제 장에서도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갔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일단 6월이 지금 고작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HMM이 7% 정도 상승했고요. 페노션도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HMM이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19,100원으로 종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2만 원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흠슬라가 돌아온 것인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해운 관련해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요. 오를 때보다는 빠질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업황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해운 업종이 하반기 고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반등을 할 거다라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골자였습니다. 올해 일단 상저하고라는 방향성과 2025년까지 타이트한 수급 개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철광석의 물동량 전망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중국의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아직까지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에 이 하반기의 모멘텀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비수기라던가 가뭄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면서 부진했었는데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물 운임 시황이 6월 들어서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BDI 운임 지수의 고점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은 분명히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BDI 반등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단 좀 완만하게 서서히 갈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BDI가 그동안 최근 6개월 동안 어땠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월 초에는 거의 500 밑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던 게 3월에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5월 중순쯤에는 1,500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게 5월 말쯤에 다시 또 1,200 아래까지 뚝 떨어졌다가 거의 900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6월 6일쯤에 1,000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본다면 1,000 아래에서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벌크 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바닥 수준에 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펜오션과 대한해운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올해 운임 전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9%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펜오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적자를 걱정할 만한 그런 선사가 아니고 1분기 이익에서 이미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목표 주가는 15%가량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스팟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했던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기선 위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회사만의 장점이라고 꼽고 있었습니다. 네, 미래에셋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HMM이 반등이 빠르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락의 속도가 어느 정도 완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HMM의 PBR을 봤을 때는 이게 컨테이너선의 선가 사이클과 좀 같이 가는 흐름을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하락의 속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당시에 정말 최악이었던 그때 대비해서는 그래도 미드 사이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을 트레이딩 바이로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게 하락할 때마다 좀 담아가자라는 그런 어느 정도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접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리고 HMM의 개별적인 이슈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HMM이 이제 옛날에 현대 LNG 해운의 주인이었었는데 다시 이제 인수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현대 LNG 해운의 지분 100% 매각 추진에 본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HMM은 매각가로 3천억대를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IMM 컨소시엄에서는 5천억 원 이상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 LNG 해운의 인수는 HMM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빛과 그림자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긍정적인 거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HMM이 거의 84% 이상 컨테이너선 쪽에 매출이 많이 의존돼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이것 외에 다른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3천억대가 되든 5천억대가 되든 뭔가를 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HMM의 몸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겠다고 하는 쪽이 없어서 안 그래도 지금 매각이 더뎌지고 있는데 더욱더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요. 향후에 매각 절차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적정가에 인수를 하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운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HMM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8만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약간의 또 긍정적인 리포트들, 부정적인 리포트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단기적인 전략, 중기적인 전략 어느 걸 취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또 내마녀의 날인데 마침 또 마녀공장이 상장을 하더라고요. 과연 마녀공장의 입장에서는 내마녀의 날은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마녀공장의 날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에 지금 흥행을 하면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한 또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마녀공장이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유명하고 뭐 10초에 하나 정도 팔린다라는 클렌징 오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공모가가 16,000원으로 희망 가격의 상단에서 측정이 됐고요. 오늘 41,600원으로 종가를 형성한다면 따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청약 증거금이 5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했던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고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그런 회사거든요.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합니다. 시장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마녀공장의 흐름도 같이 체크할게요. 어제 장에서 2차 전지에 다 같은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오늘 그 부분 살짝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쪽으로 제목을 꼽아봤고요. 전기차는 어제 관심을 받았고 수소에 대한 뉴스들이 꽤 나오고 있어서 그것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기차의 전원 기립 흐름을 보시죠. 한동안 2차 전지에서 조금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에
시장에서는 동반해서 셀과 소재, 부품, 장비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셀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탄력도가 꽤 괜찮았네요. 힘을 줬던 내용으로는 에너지 쪽의 조사기관이죠. 센리서치가 올해 4월까지 전기차 인도량이 세계적으로 작년 대비 40%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 등도 일부 비롯해서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현대차와 SK온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 보조금 9천억 원을 받는다라는 소식 등도 전달이 됐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들 내용 아실 것 같아서 뉴스로만 일단 정리했습니다. 어제 전원 기립하고 그들의 상승에 힘이 돼줬던 건 테슬라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되겠죠. 국내 종목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니까요.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거의 8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9거래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했고 중국에서의 판매량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가 그 다음 날 목표 주가를 올렸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몽골 총리와 화상으로 접견하면서 아시아 쪽에 투자를 좀 키워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5월 들어서만 1%씩 두 번의 가격 인상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 데이터를 보니 오히려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 파워에 대한 확인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된 소식으로는 모델 3 등 전액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이슈가 들려오다 보니까 상승이 나온 거죠. 9거래 연속해서 상승입니다. 뭐 다음 거래일은 또 하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쪽이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2차 전지가 같이 힘을 냅니다. 테슬라가 중국을 본인들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어제 우리 장에 좀 힘이 돼주기는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낙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CATL 테슬라 공급 비중을 보면 3월달 28%에서 18%로 확 줄었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 가져왔나라는 생각으로 열어봤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파나소닉 측에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는 배터리 공급선 영향은 한국 업체에겐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분위기가 좋았던 건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수소 타이밍인가 수소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힘이 조금 돼주는 뉴스는 이거죠. 미국이 수소 전략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감축기의 최종 목표의 10%는 수소로 담당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수소 섹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가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미국 장에서 플러그 파워와 블룸 에너지 등의 수소 대표주가 올랐고요. 유럽권에서는 영국의 ITM 대표적인 수소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8%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네요. 국내에서는 이런 쪽에 커버를 많이 하는 게 유진투자이거든요. 작년부터 10년 전에 전기차 산업을 보는 것 같다라며 수소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수소주들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SK가스도 들어가 있고요. 비나텍, 효성중공업, 두산 퓨얼셀, 셀 붙은 업체들 아시죠? 자, 미국에서는 10년 안에 수소 1kg을 1달러로 만들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수소 시장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볼만한 게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국내 수소 산업 밸류체인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수소차와 충전소 플랜트 쪽보다는 연료 전지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진만생과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갈팡질팡합니다. FMC 앞두고 좀 경계감을 드러내고요.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 필두로 해서 섹터 희비도 살짝 갈리고 있고요. 전략 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사실 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반도체 그간 상승 랠리를 주도했었던 첫 번째 섹터고요. 2차 전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다시피 테슬라가 일단은 기술적인 모형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주도주가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뭐 걱정보다는 일단은 FOMC 전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간극이 좀 있었습니다. 대형주와 소형주와의 조금 오히려 이제 대형주 쪽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소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좀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꼭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일부 이제 물렸던 종목들이 탈출 구간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 사실 주도 섹터를 제외하고는 재미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그 안에서 주도 섹터를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하에 분명히 탈출이라든지 수익권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에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완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롱텀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이제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여러분들이 비율을 조금 변경하면서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괜찮을 거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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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정도부터 해서 이제 부채 한도 상향 관련해서 이제 좀 국채가 좀 발행이 됩니다. 이 국채 발행만으로도 뭐 일부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적어도 6월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다만 7월에는 또 25bp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너무 걱정보다는 일단은 그 안에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주 단위로 주도주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에 좀 적극적으로 와닿네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계속 그랬습니다. 반도체도 좋다, 자동차도 좋다, 2차 전지도 다시 간다, 그러고 전력기기 좋댔다가 뭐 로봇 갖고 AI 가고 너무나 어찌 보면 따라가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 부지런하게 매매를 하든 그렇지 않다면 한 곳에 엉덩이 붙이고 제대로 전략을 채우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장이라 지만쌤의 도움이 더 간절합니다. 자, 해운 섹터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이쪽은 정말 저희 오랜만에 얘기 나누는 것 같은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힘이 좀 실렸어요. HMM을 비롯해서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영향받는 종목들 전략 어떻게 가요? 네, 단기 반등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중국 쪽 이제 뭐 글로벌 최고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중국 쪽이 이제 수출 데이터가 그리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뭐 물동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즉 이제 단기적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 상승세는 전체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직전에 있었던 무너진 지지선 위로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하고 지속성을 가지기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일단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는 그대로 이제 직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하방 지지선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운임 지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즉 이제 해운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이 이제 그렇게 길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은 성공할 수 있으나 이게 여러 가지 정말 이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상승이 나와서 본전권에 도달하신 분들께서는 바닥이 어디일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권에 도달을 한다 혹은 이제 수익권 바닥을 정말 잘 긁어서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혹시 어느 정도 정리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해운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오려면은 적어도 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동량 지수, 즉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활발한 이제 경기 침체를 조금 극복하는 분위기가 있어야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으나 사실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많기 때문에 완연한 회복은 조금 뒤로 미뤄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슬슬 이익을 챙겨가자라는 전략이니까요. 확인하시고요. 2차 전지 쪽 갈게요. 일부 종목들은 빠졌던 것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려도 2차 전지에 물려야 된다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또 투자를 또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엔 기관과 외국인도 수급에 가세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실 쌤도 최근에 계속 2차 전지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사실 제가 반도체 갈 때 이제 2차 전지 갈 때 반도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반도체 갈 때 2차 전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들의 흐름이 너무나 이제 뻔하게 흘러갑니다.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시장에 대해서 평가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아마 반도체처럼 굉장히 강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고점 근처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 분명히 이것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공급 강행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는 여전히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 나오게 될수록 분명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분명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살짝 쉬어가면서 그러나 시장에 여전히 돈이 많기 때문에 주도주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 2차 전지가 지금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혹은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다시 주도주의 패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대형주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테마주를 사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형주는 분명히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제 강했고 그만큼 달콤했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상승 때는 반드시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지수 레벨이 이미 상단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더 보셔도 되지만 직전 고점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혹은 이제 직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탈출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이제 너무나 내가 평균 단가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꼭 탈출하시길 바라고 다음 이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테마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전고체 테마도 굉장히 좀 핫한데 최근에도 이수 이제 스페셜티 케미칼이었던 거 정말 이제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이제 말하기도 좀 힘든데요. 일단 관련해서 전고체 테마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리튬 테마들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당연히 대형주보다 훨씬 더 조정이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의 상승폭이 훨씬 더 이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테마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직전 고점에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의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중소형주 혹은 이제 테마주 쪽으로 한 번 정도 손을 닿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제가 원래 테마주 조심하라고 이야기는 좀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 쪽이 조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과 한농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단기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 SDI 그리고 현대 쪽에 협력 관련한 기대 이슈도 있다 보니까요. 단기적으로라도 전고체 배터리 쪽에 기대 요인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에 대해서는 전고점 부근에 오는지 여부 잘 살피면서 좀 주의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진만쌤의 픽 보겠습니다. 유연탄 하락, 시멘트 상승 관련주 주목하자. 어떤 종목으로 정리하실까요? 네, 짧게 이제 코멘트 드리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원자재 가격대 한창 핫했었을 때 뭐 시멘트 가격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한두 번 정도 세게 좀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연탄 가격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이 좀 낮더라고요. 근데 또 시멘트 가격은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관련 테마가 이제 짧게나마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싶고 또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는 게 지금 또 최근에 또 건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모의수가 데이터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테마
테마성 이슈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 이야기와 함께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이런 테마도 있으니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쌍용 C&E와 성신양해, 즉 시멘트 생산업체 혹은 이제 운송업체 두 가지를 코멘트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제 성신양해가 조금 더 매력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진만 스픽은 오늘 이제 단기 테마성 이슈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네. 짧은 호흡으로 시멘트 쪽 얘기해 주셨고 성신양회에 살짝 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짧게 대응해보자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진만쌤과 시장과 각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